결혼하고 10년, 시어머니의 간병을 내가 도맡아야 했다. 성격이 고약한 분은 아니었지만 간병에 손이 많이 갔기 때문에 직장도 그만두어야 했고 아이를 가질 엄두도 나지 않았다. 10년 동안 어디 여행 한번 못 가봤고 정작 내가 아플 땐 병원도 제대로 못 가보고 남들 다 하는 쇼핑도 친구들과 점심 한 끼도 먹으러 나가보지 못했다. 그때 남편은 항상 일이 바빴고 귀가 시간도 항상 늦었다. 하지만 늘 나에게 미안해했기 때문에 참고 견딜 수 있었다. 10년 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병간호에서 해방됐고 이런 말하긴 뭐하지만 드디어 돌아가셨구나 그런 후련한 기분이었다. 시어머니는 나쁜 분은 아니었지만 내 인생의 10년이 송두리째 빼앗긴 기분이 들어서 나도 그땐 참 힘들었었다. 하지만 장례식 직후 남편으로부터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말을 들었다. 우리 이혼하자. 뭐야?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시어머니 장례 치른 지 얼마나 됐다고 이 사람이 지금 뭐라는 거야? 하는 생각뿐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만나는 사람이 있어. 이제 그 사람하고 같이 살고 싶어. 뭐? 자기 어머니 병간호는 나한테 다 맡겨놓고 뭐 하나 제대로 도와준 것도 없으면서 그래놓고 지는 딴 여자를 만나고 다녔다는 거야? 계속해서 남편은 내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지게 하는 말을 하나씩 털어놓았다. 잔업을 하느라 늦었던 게 아니라 그 시간에 그 여자와 데이트를 즐겼던 거고 내가 병간호로 몸도 마음도 지쳐갈 때 새 식구 살림도 버거워서 쩔쩔맬 때 시어머니 대소변을 치우며 혼자 구역질을 참아야 했을 때 정작 아들인 자신은 딴 여자와 즐기고 다녔던 것이다. 그래, 너는 딴 세상에서 혼자 즐거웠겠구나. 내가 병간호를 했으니까 따로 사람을 구할 필요도 없었고 당연히 돈도 안 들고 그렇게 절약한 돈으로 여자랑 호텔도 가고 출장이라고 속이고 같이 1박으로 놀러도 가고 남편은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이혼을 하면 병간호할 사람이 없어지니까 나랑 이혼을 못하고 있었던 거였다. 하지만 이제 시어머니도 돌아가셨겠다. 더 이상 이혼 가치가 없어졌으니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충격이었지만 남편과 여자 사이에는 5살이나 된 아이도 있다는 걸 알았다. 남편은 너랑은 아이가 없지만 그쪽하고는 아이가 있어 라는 말을 듣고 나서 나는 미친 사람처럼 웃어댔다. 내가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애도 못 낳고 아무것도 못하고 살았는데 도저히 내가 소화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라서 과부하라서 나는 그냥 정신 나간 사람처럼 웃고 또 웃었다. 남편은 그런 나를 못 볼 거라도 본 듯이 눈을 찡그리며 쳐다봤다. 지난 10년이란 시간은 대체 내게 무엇이었을까? 억울했다.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돌려받고 싶었다. 나는 웃으면서 울고 있었다. 더 이상 남편과 같이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한 나는 친정으로 갔고 부모님의 얼굴을 본 순간 다시 눈물이 터져 나왔다. 웃다가 울다가 하는 나를 보고 부모님은 몹시 당황하셨다. 너 왜 그러니? 남편이 그동안 바람을 피우고 있었대. 나랑 이혼하고 그 여자랑 같이 살겠대. 그 여자하고 애도 있대. 내 말을 들은 부모님은 눈이 뒤집힌 사람들처럼 화를 냈다. 뭐가 어째? 지금까지 승미 네가 시어머니 모신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이런 짐승만도 못한 놈. 세상에 기가 막혀서 우리 딸을 뭘로 보고 그놈이. 내가 그놈 그냥 안 둘 거다. 부모님이 진노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냥 넋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서 있었다. 무언가 생각을 하면 나쁜 생각을 하게 될 것만 같았다. 감정이란 게 느껴지질 않았다. 아니,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고 했다. 남편은 하루라도 빨리 나와 이혼을 하고 불륜 상대와 새 살림을 꾸리려는 생각이었겠지만 부모님은 절대 그 사람이 그렇게 편하게 행복하게 지내도록 그냥 두고 보려 하지 않았다. 남편이 자신의 외도를 자백하면서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을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돈은 내가 지난 10년간 돌보미 한 번 쓰지 않고 힘들게 병간호를 했기 때문에 모을 수 있었던 돈이다. 그래서 나는 그저 얼마간의 위자료 정도로 그 사람을 편하게 해주고 싶지 않았다. 부모님이 집으로 남편을 호출했다. 넌 우리 딸의 인생을 뭘로 보는 거냐? 승민은 결혼해서 10년간 네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자기의 모든 걸 희생하면서 병간호를 해왔어. 거치게 분노를 토해내는 아버지와는 대조적으로 그래서 저도 위자료를 주겠다고 하는 건 아닙니까? 그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사무적으로 담담히 말하는 남편. 아직 아무런 감정도 생각도 정리가 되지 않았던 나는 다만 내가 왜 이런 남자를 위해서 10년이란 세월을 고스란히 바친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을 뿐이다. 시어머니가 원망스러웠던 건 아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노인성 치매가 진행됐고 매일 옆에 있던 나도 몰라보게 되셨다. 마지막엔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셨다.
때로는 도망치고 싶을 만큼 힘들었고 대소변을 치울 때면 이렇게 지저분한 것까지 만져야 하나 진저리 친 적도 많았다. 하지만 시어머니니까 내가 돌봐야 마땅하다고 참고 노력해왔는데 남편은 그걸 돈으로 해결하고 이혼할 생각뿐이다. 결국 그날은 부모님이 남편에게 폭풍 분노를 표출하고 끝이 났지만 나도 점점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내 인생을 되찾고 저 남자의 인생을 부숴버리고 싶어 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해서 나와 부모님은 남편과 남편의 불륜 상대를 응징하기 위해 움직였다. 우선 불륜 상대의 인적사항을 조사해서 직장과 주소를 알아내는데 성공. 여자는 친정에서 자기 부모님, 남편과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이렇게 4명이서 함께 살고 있었다. 또 주변에는 얼마 있으면 결혼할 거야 라는 말을 하고 다닌다고 했다. 나는 여자의 직장과 친정에 불륜에 관한 내용 증명을 보냈다. 그리고 여자가 결혼 얘기를 했다는 친구를 찾아내 직접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다. 친구라는 사람에게 남편이 시어머니의 병간호를 내게 전담시키고 그 여자를 만나 아이까지 낳고 몇 년씩 나를 속이며 불륜관계를 맺어왔다는 얘기를 털어놓았다. 불륜 상대의 친구는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해졌지만 한 사람에게 말해놓으면 삽시간에 퍼져나간다는 건 상식 중의 상식인지라 그 정도 반응이면 충분히 만족스러웠다. 그리고 얼마 후 예상대로 불륜 상대의 주변에서 난리가 났다. 내 얘기를 직접 들은 불륜 상대의 친구를 통해 순식간에 소문이 퍼져나갔고 불륜을 이유로 직장에서도 해고됐다. 특히 여자의 친정 부모님은 너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여자는 부모님의 분노를 감당하지 못하고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오게 되었다. 직장에서 해고되고 집에서 쫓겨나 갈 곳도 없고 주변 친구들로부터는 불륜으로 만난 남자 부인이 시어머니 병간호를 혼자 하는 동안 둘은 계속 그러고 다녔다잖아. 사람이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지. 어떻게 그러니? 근데 얼마 전에 그 남자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자기 부인 나 몰라라 내팽개치고 둘이서 결혼하려고 했대. 진짜 어이상실이다. 사람이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친구들한테서도 외면당했다. 자신뿐 아니라 아이까지 친구들한테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고 결국 유치원도 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한다. 당연히 남편을 향한 복수도 동시에 진행됐다. 부서는 다르지만 남편과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사촌 오빠에게 이번 일을 얘기하자 오빠도 가만두지 않겠다며 분노했고 회사 사람들에게 남편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낱낱이 까발렸다. 내가 시어머니 병간호를 도맡아 하고 있던 사실은 남편 주변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쾌재를 부르며 아내를 버리고 불륜 상대와 재혼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순식간에 인간 말종이란 평판이 퍼져나갔다. 또 남편의 생각이 언제 바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재판에 필요한 증거를 만들기 위해 남편 직장에도 이번 일에 관한 내용 증명을 꼼꼼하게 작성해서 보냈다. 그러자 남편은 회사에서 설 자리를 잃었고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도 견디기 힘들어졌다.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승진 운도 좋아서 꽤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 있었다. 하지만 인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고 자네 일이 회사 안팎에서 스캔들을 일으키면서 회사 이미지에 악영향을 주고 있어 라는 이유로 해고 처분을 받았다. 자기도 그렇고 불륜 상대 일도 다 알게 된 남편은 나를 찾아왔다. 너 대체 왜 이래? 왜 사람을 못 살게 굴어?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라며 광분했지만 뭐라는 거야? 이건 모두 네 자신 때문에 벌어진 일이야. 네가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혼자 병간호하게 만들어 놓고 그 시간에 남편이란 인간은 바람 피우고 애까지 낳아서 키우고 있었어. 이렇게 기가 막힌데 하소연도 못하니? 그리고 나 여기저기 떠들고 다닌 적 없어. 나한테 들은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하고 말고는 그 사람 자유 아닌가? 궤변 늘어놓지 마. 나도 그 사람도 직장이고 집이고 다 잃어버렸어. 모든 게 엉망이라고. 자그마치 불륜을 저지르면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각오도 없었단 말이야? 설마 나랑 헤어지고 새 출발하면 사람들이 막 축복해줄 거라고 기대했던 거야? 그렇게 마지막에 시원하게 비웃어주고 끝냈다. 남편을 구겨쥐고 절망한 얼굴을 본 순간 처음 비참하리만큼 참담했던 내 마음이 조금 후련해진 것도 같았다. 내가 10년 동안 병간호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것과 남편은 같은 시간에 바람을 피운 점, 불륜 상대와 아이까지 있다는 사실을 호소하여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다. 그렇게 이혼한 후 전 남편은 수입도 좋고 지기도 남부럽지 않던 직장에서 쫓겨난 후 허름한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이제 전 남편에게 남은 것은 내게 지불해야 하는 거액의 위자료뿐이다.
불륜 상대는 이번 일로 자기를 아는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살 수 없게 되자 아이를 데리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떠났다고 한다. 물론 불륜 상대에게도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했기 때문에 소정의 돈 한 푼 없는 남녀의 재혼의 꿈도 사라졌다. 전 남편에게 복수를 했다고 해서 이미 잃어버린 10년이란 시간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은 마음이 후련해진 것도 사실이다. 이제 다 잊고 앞만 보면서 앞으로의 시간은 나만을 위해 살고 싶다. 내 이름은 고승리. 나이는 27. 독신의 평범한 회사원이다. 당사자에게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공개하려고 한다. 조금 저속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류의 얘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듣지 않는 게 좋을 듯하다. 그 일이 있었던 건 한창 바쁜 시기를 다 넘기고 난 다음 날 상사가 한턱 쏘기로 하고 회식을 하던 날이었다. 회식 장소는 회사 근처에 있던 호프집이었는데 거기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덕택에 이번 성수기도 무사히 넘길 수 있었고요. 우리 회사도 부장님, 인사말이 너무 깁니다. 여기 다들 피곤한데 좀 짧게 갑시다. 그냥 건배하는 걸로 하죠. 라며 한진상 씨가 부장님의 인사말을 중간에 끊어버렸다. 멀쩡한 회식 자리에 찬물을 끼얹은 한진상이란 사람은 업무 능력도 별로면서 괜한 고집은 남들보다 배로 세고 한술 더 떠서 남을 깔보는 습성까지 있었다. 잘못을 하고 몇 번씩 주의를 받아도 남의 말은 상사의 말이라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특히 여성 비하가 심한 편이었는데 대체 여자들은 결혼하고 나서까지 왜 회사에 나오는 거야? 어차피 회사에 앉아있어봤자 머릿속에 집안일 말고 다른 건 없지 않아? 오늘 집에 가서 저녁 반찬은 뭘로 할까? 뭐 그딴 생각이 나면서 일은 대충대충 하고 시간만 때우고 응? 일하기 싫으면 그냥 집에서 전업주부하면 될 거 아니냐고. 뭐 이런 투의 여성 비하 발언을 일상으로 하고 다니는 사람이다 보니 여자 사원들 사이에서 한진상 씨는 공공의 적이나 다름없었다. 따라서 동료들끼리 회식을 할 때 한진상 씨를 부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지만 오늘 회식은 상사가 부하 직원 전체를 부른 자리였기 때문에 한진상 씨도 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었던 것이다. 결국 한진상 씨가 판을 깨는 바람에 부장님도 차마 인사말을 더 하지 못하고 어영부영 자리에 주저앉는 꼴이 됐고 하나같이 마지못해 웃는 얼굴로 건배를 외쳤다. 시작부터 한진상 씨가 분위기를 깨고 나니 모처럼의 회식 자리였지만 다들 맘 편히 앉아있기가 힘든 눈치였다. 안주가 나왔고 앞접시에 인원수만큼 나눠 담고 있을 때 한진상 씨가 또 입방정을 떨며 분위기를 다운시켰다. 역시 음식 나눠 담고 이런 일은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하는 게 어울려 라고 하는 것이다. 먹고 싶으면 네가 갖다 먹어. 네가 갖다 먹기 싫으면 정중하게 부탁을 하던가. 회사가 니네 집인 줄 알아? 이게 어디서 라고 말하려는 듯한 표정의 여사원들 모두가 동시에 쟤 뭐니? 라는 얼굴로 자기를 쳐다보는 것도 모르고 오늘 회식은 솔직히 남자 사원들을 위한 자리여야 마땅한 거 아니야? 여자들은 잔업도 별로 안 하고 어린이집에 애들 데리러 가야 한다면서 맨날 종시에 퇴근했는데 성수기니 뭐니 아무 상관도 없잖아. 여자들은 진짜 좋겠어. 핑곗거리가 많잖아. 라며 중얼중얼 혼잣말로 떠들어대고 있었다. 회식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초장부터 여자들을 마음껏 짓뭉개고 있었다. 저런 사람은 피하는 게 상책이란 생각으로 평소에 말도 몇 마디 섞어보지 않았지만 저 인간은 그냥 여자 알기를 발바닥 떼만도 못하게 여기는 부류의 인간 말종이라더니 그 소문이 딱 맞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이긴 한데 최근에 한진상 씨가 만나는 여자가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하는 여자라느니 배려심도 없고 여성스러움도 없는 여자라 그것 때문에 요즘 유난히 더 못되게 군다는 말도 들렸다. 얼굴도 봐줄만 하고 몸매도 쭉쭉 빵빵이라 데리고 다니면서 과시용으로는 딱인데 딱 거기까지가 한계야. 그것 빼면 여자로서 매력은 꽝이란 말이지. 그리고 내가 보니까 애가 아무 남자나 보면 달려들고 남자 관계가 얼마나 해픈지 나도 좀 데리고 놀다가 그냥 버릴 거야. 그런 얘기를 여자 사원들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큰 소리로 떠들어대니 도저히 참고 들어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들 어쩌라는 건데? 라고 소리라도 지르려고 하던 순간이었다. 한진상 씨 바로 앞에 앉아있던 선배님이 가벼운 눈짓으로 나를 제지하셨다. 여자 선배인 강단 선배님이 차분하게 말을 했다. 너 그거 다 네 얼굴에 침 뱉는 거랑 똑같다는 건 알고 하는 말이니? 뭐? 내가 뭘 어쨌다고. 그렇잖아. 뒤집어서 말하면 여자 쪽이 문제인 게 아니라 니께 너무 깜찍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 거잖아. 안 그래?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얼음이 됐고 뭐야? 넌 말이면 다야? 왜? 설마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 그래. 그러니까 네가 일을 그렇게 못하지.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알아들었는데 지금 너만 못 알아듣잖아. 그러더니 강단 선배는 한진상 씨 앞에 빈잔을 올려놓고 젓가락을 한 짝만 안에다 넣었다. 대체 뭘 하려는 걸까? 모두가 숨을 죽이고 강단 선배의 다음 행보를 주목하고 있을 때 그녀는 담백하게 말을 이어갔다. 잘 봐. 이런 작은 사이즈의 컵도 젓가락 한 짝 정도는 여유 있게 들어가지? 말하자면 이 컵은 네가 만나고 있는 그 여자고 이 젓가락은 너다 이거야. 이건 이해가 되지? 그렇게 말하고는 젓가락을 컵에 놓고 쨍그랑쨍그랑 소리가 나게 빙빙 돌리면서 가볍게 웃었다. 뭐야 그게? 야, 너 먹는 데 쓰는 도구 가지고 그딴 짓거리 하면 어디 가서 욕먹기 딱 좋아. 교양머리 없게 정말. 왜 화를 내? 내가 교양 있게 말을 하고 싶어도 머리에 똥 만드는 애들은 그걸 이해 못하잖아. 어쩌겠어. 상대 눈높이에 맞춰줘야지. 내가 또 배려심 하나 끝내주잖아? 뭐가 어째? 그러자 강단 선배 옆에 앉아있던 신입 여사원이 활짝 웃으며 한마디 던졌다. 맞아요. 한진상 선배 손이 엄청 작잖아요. 얼마 전에 한진상 선배님이 손 크기 대보자고 자꾸 그러셔서 대봤는데 선배님 손가락이 저보다 더 짧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난 한진상 씨는 약간 목소리를 떨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손가락 길이가 뭔 상관인데? 그 말을 하던 한진상 씨 표정은 일그러져 있었고 별술도 안 마셨는데 얼굴은 이미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러거나 말거나 신입 여사원은 자기 할 말을 계속해 나갔다. 어머, 얼마 전에 저보고 남자들 거기 크기는 엄지손가락 3배 길이 정도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손이 작으면 그게 최대한 커졌다고 해도 별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 뭐 그런 합리적인 의심? 지금 뭐라는... 그때 한진상 씨 얼굴만 생각하면 너무 해맑게 재미있어하는 신입사원을 보면서 아까까지 화를 참느라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있던 여사원들도 이제는 웃음을 참느라 필사적이었다. 나중에 그날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한진상 씨를 골탕 먹이려고 한 게 아니라 선배가 한 말이 귀에 쏙 들어와서 그냥 보충 설명을 한 것뿐이라고.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컵과 젓가락의 상관관계에 관한 설명을 마친 강단 선배가 술잔을 들고 그럼 여러분 우리 다시 건배할까요? 라며 청량한 목소리로 분위기를 띄웠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밝은 목소리로 우리 한진상 동기에게 딱 어울리는 작은 사이즈의 여친이 생기기를 기원하면서 다 같이 건배! 거의 투명인간처럼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던 상사들도 기분이 풀렸는지 다시 건배를 외쳤고 그때부터 회식 분위기도 화기애애하게 무르익었다. 한편 사람들 앞에서 단단히 체면을 구기고 갑자기 조용히 앉아있던 한진상 씨는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나 급한 일이 있는데 깜빡하고 있었네 라고 하더니 어깨가 축 처져서 먼저 자리를 떴다. 한진상 씨가 나가자 컵과 젓가락으로 통쾌한 설명을 날린 강단 선배가 진짜로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여성 비하 발언을 하는 사람이 진짜로 있다니까. 게다가 한진상은 나랑 똑같은 30대 초반이야. 어디서 저런 전근대적인 생각을 배웠는지 모르겠어. 우리 다음 회의 주제로 이 문제 한번 다뤄볼까? 아니지. 그것보다 이런 바보가 아직 지구상에 남아있거든요. 조심하세요. 라고 전 세계 여자들한테 알려주고 싶다. 라고 하길래 인터넷으로 전 세계에 발산하면 되잖아요. 하고 바로 대답했더니 고승래씨 그런 것도 할 줄 알아? 그럼 내 대신 자기가 좀 해줘. 라고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전 세계에 공개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 일본 올림픽위원회를 맡았던 어떤 국회의원이 여성 비하 발언을 해서 물의를 빚은 일이 있었다. 금메달급 여성 비하, 시대착오적 망언 등등 국내외를 막론하고 거센 비판이 일어났던 걸로 기억한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낮은 현실을 보면 나도 모르게 힘이 빠진다. 하지만 그날 이후 최소 우리 회사에서는 한진상 씨가 여성 비하 발언을 할 때마다 나무젓가락 주제 라며 본인에게 다 들릴 정도로 다들 받아치게 됐고 한진상 씨는 그 말을 듣고 나면 얼굴이 벌개져서 냉큼 자리를 피하게 됐다. 아직 완전히는 아니지만 예전처럼 여자를 자기 발 아래로 취급하는 일은 없어졌기 때문에 여직원들도 예전보다는 회사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일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32살 최은영이라고 한다. 난 예전에 불임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나는 딱히 문제가 없었지만 남편의 정자수가 매우 적다는 사실을 알고 체외 수정을 하기로 했고 그 후 5년간은 매번 호르몬제를 맞았다.
그것 때문이라는 확증은 없지만 어릴 때부터 항상 표준 체형보다 살짝 더 말랐던 내가 5년 동안 갑자기 20kg 정도 체중이 늘었고 치료를 그만둔 지금도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살이 빠지지 않고 있다. 평소에도 단 음식이나 술은 거의 먹지도 않고 식단 조절을 해가며 조깅도 하고 수영도 하고 다 해봤지만 절망스러울 정도로 살이 빠지지 않아 나 스스로는 아마 그 치료가 원인이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는다. 힘들었던 건 남편이 때때로 내 몸을 훑어보고 한숨을 내쉬거나 말랐을 때는 참 좋았는데 라는 말을 할 때였다.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는 딴 사람이 됐네? 라던가 집에서 놀고 먹기만 하지? 팔자 좋다. 같은 말을 하셨다. 시부모와 시동생들은 살찐 것 좀 봐. 손가락이 무슨 소시지 같구만. 안 맞는 옷 내가 가져도 돼? 배 좀 보여줘. 배 삼겹살 지릴 듯. 비만은 죄악이야. 부끄럽지도 않아? 라는 말로 조롱하고 밖에서도 돼지 언니 라고 부르는 일이 허다했다. 언제부턴가 이웃 사람들에게 내가 원인이 되어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고 손가락질까지 받게 되어 처음에는 참 힘들었지만 점점 남편 정자가 적은 게 문제인데 왜 내가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하나 싶어서 남편이 나한테 살쪘다고 잔소리할 때마다 그걸 입 밖으로 꺼낼까 고민했었다. 하지만 그건 가장 하지 말아야 할 말이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불임 치료 때문에 살이 찐 건지도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꾹 참았다. 하지만 어느 날 사소한 일로 남편과 싸우게 됐는데 그때 남편이 이렇게 무식하게 살이 찔 줄은 몰랐어. 사기 결혼 아니야? 라고 하길래 갑자기 확 열받아서 당신이 정상적으로 애를 만들 수 있는 남자였으면 내가 호르몬 치료를 받을 필요도 없었잖아. 정자도 제대로 안 나온다고 말 안 해준 당신이야말로 사기겠지. 라고 말해버리고 말았다. 그걸 들은 남편 얼굴이 점점 불그락 푸르락 하더니 그대로 시댁으로 가버리고 말았다. 치료를 그만두었을 때쯤에는 아이가 없어도 부부 사이만 좋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고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즐거운 인생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요 몇 년 동안 이 남자와는 힘들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날 제대로 확신하게 되었다. 게다가 이 못 배워 처먹은 시댁 가족들이랑 계속해서 가족으로 지내는 것도 불가능하다. 참고로 시댁 가족은 남성 불임이 원인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애초에 3년이 지나도 애가 생기지 않아 병원에 가보라고 말했던 게 시어머님이었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고 물어보길래 내가 대답해준 적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예인들이 자주 불임 치료를 한 뒤로 아이가 생겼어요 라고 하는 걸 듣더니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임신이 안 되는 건 나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지 실제로 나한테도 그런 말을 했다. 치료를 포기했을 때 남편이 괜히 나 때문에 미안해 라고 말해 굉장히 안쓰러웠던 기억이 있어 그 얘기는 딱히 하지 않고 있었는데 시어머니의 그런 생각이 남편에게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는지 언제부턴가 시댁가족 모두가 시어머니에게 세뇌당해서 내 탓만 하기 시작했다. 결국 남편은 그날 이후로 돌아오지 않게 되었고 전화로 시어머니한테 너는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말았어 라고 혼났다. 그리고 남편을 대신해 담담하게 설명을 하기 시작했다. 남편은 불임의 원인이 자신한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여태까지 쭉 자기 자신을 자책해온 부분이 있었고 내가 살쪘을 때는 불임 치료가 원인이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역시 100% 자기 잘못이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다고 한다. 자신은 그렇게 힘든데 정작 나는 태어나게 있으니 나는 잘못한 거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렇게 태평한 거라고. 그게 그렇게 거슬렸다고 한다. 알겠으니까 남편 바꿔달라고 말을 해도 당사자끼리 얘기하면 또 싸울 테니까 주말에 집에 좀 오라고 해서 찾아가게 됐는데 다 은영이 잘못이지 뭐. 불쌍한 우리 아들.
그게 시어머니의 입장이었고 시댁 가족들이 내린 결론이었다. 나로서는 나이가 40이 다 된 남편이 친가로 도망간 사실에 대한 실망과 일방적으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이혼이네 어쩌네 하며 지 엄마한테 다 일러바친 사실에 대한 분노로 이혼에 대한 의지가 확 불타올랐다. 하지만 이혼에 대해 얘기하자 남편은 이제 몸매 가지고 뭐라고 안 할게. 라든가 내가 피해망상이었던 건 사과할게. 라는 말을 하며 다시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남편이 이혼하기 싫어하는 이유가 돈 말고는 떠오르지 않았고 나로서는 싫다고 말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다. 나는 간호사로 일을 하며 남편의 3배 정도의 돈을 벌고 있는데 불임치료 비용도 전부 내 돈을 들여서 받았었고 시댁 생활비를 남편이 보내주는 것 마냥 행동하고 있었지만 사실 그건 내가 보내는 돈이었다. 애초에 그 인간은 최근 반년 동안은 회사에서 잘려서 무직이었다. 하지만 남편은 쓸데없이 자존심만 높아서 마지막까지 이 사실을 시댁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았는데 시어머니는 남편이 말을 할 때나 내가 말을 할 때나 가리지 않고 엿듣고는 아내 자격이 없어. 누구 덕분에 집도 사고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참. 라는 말을 하며 나를 비난해왔다. 누구긴 내 덕이지. 집을 사서 언젠가는 부모님과 함께 살아야겠다는 꿈을 꾸고 있던 남편. 아이가 안 생긴다면 하다못해 집이라도 꿈을 이루어줘야겠다 생각해 집을 짓기로 했는데 당연히 명의는 내 명이다. 하지만 시댁가족은 그 사실을 모른다. 도련님과 시누이도 시어머니 편을 들며 돼지한테 줄 사료는 이제 없어. 사료값 내놔. 혹은 오빠를 속였으니까 위자료 내놔 라는 말을 해왔다. 어차피 아기도 없기도 하고 ATM으로서도 사람으로서도 답이 없는 남편과는 이렇게 된 이상 앞으로 함께 해야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게 된 나는 드디어 반격을 시작하기로 했다. 결국 그 후 바로 이혼 신청을 했는데 이혼 협의를 하는 와중에 몇 번 시댁 가족과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그때 도련님은 고등학교를 중퇴한 백수, 시누이는 불륜으로 해고당한 백수, 그리고 시부모는 각각 건강보험 연체범, 자동차세 연체범이라고 불러줬다. 시부모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련님을 대졸에 유학까지 다녀온 엘리트 공무원, 시누이를 엘리트와 결혼했지만 남편이 해외 발령이 나서 친정에서 지내는 중이라고 소개하고 다녔었다. 도련님은 낮에는 방에 틀어박혀 남들과 얼굴도 마주칠 일 없어서 어떻게든 속일 수 있었던 듯하다. 시댁에서든 밖에서든 얼굴 마주칠 때마다 그렇게 불렀더니 백수씨 얘야, 그렇게 부르지 마라. 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돼지라고 불렸던 때에 왜? 사실이잖아 라고 했었기 때문에. 왜요? 도련님이 고등학교 중퇴하고 지금까지 쭉 한 번도 일한 적 없어서 연금이든 건강보험료를 못 내고 있는 것도, 시누이가 바람 피워서 상간남 아내한테 소송당하고 상간남한테도 버려지고 회사에서 잘린 것도,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건강보험료든 주민세든 재산세든 자동차세든 다 미납이라 몇 번이고 독촉장이 온 것도 사실이잖아요? 제가 생활비도 그렇게 보내드렸는데 도대체 다 어디에 쓰신 거예요? 네? 라고 말해줬다. 생활비? 뭐? 그 생활비 설마? 네, 그 설마예요. 쥐꼬리만한 남편 월급으로 생활비를 어떻게 보내겠어요? 지금까지 받으셨던 생활비는 전부 다 제가 보내드린 건데요. 오라, 그이한테 못 들으셨나 봐요. 라고 말해줬다. 드디어 깨달은 듯 하지만 이미 늦었지 뭐. 정신 차리고 보니 이미 이혼 조정도 끝났고 무사히 이혼이 성립되어 있었다. 당연히 보내던 생활비도 끊었고 그때쯤에는 아무도 나를 돼지라고 부르지 않았지만 정식으로 사과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마지막 이혼 수속에서 얼굴을 마주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어이, 고등학교 중퇴한 백수? 하다못해 어디 취업 사이트라도 가입하지 그래? 이력서 한 번도 써본 적 없고 사지도 멀쩡하면서 20년이 넘도록 알바 한 번 해본 적 없는 건 그냥 인간 쓰레기 아니야? 부끄럽지도 않아? 거기 불륜녀 백수도 하다못해 알바라도 하는 게 어때? 너 아직도 핸드폰 정지된 채로 지내지? 안 불편해? 아, 친구도 없으니까 상관없다 이건가? 그리고 세금 연체범님, 아무리 전기, 가스, 수도 다 멈췄다지만 목욕탕이라도 가세요. 냄새나니까. 마지막으로 두 번째 세금 연체범님, 자동차세 정도는 내셨죠? 한번 납세 증명서 좀 보여줘봐요. 라고 작별 인사를 건넸다. 이혼 후에 나는 집을 팔고 이사했다. 남편은 다시 본가로 돌아갔다. 예상은 했지만 시댁에서 유일한 수입원이 된 남편은 시댁 식구들에게 돈을 착취당하기만 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 가족은 생활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었고 집에 틀어박혀 지내는 도련님은 그렇다 쳐도 시부모와 남편과 시누이는 넷이서 살 길을 찾아야 했고 무작정 역 건물 등에 들어가 살기를 시도했다고 한다. 주변에서 보면 나도 참 또라이라는 건 인정하지만 진실을 폭로해 시댁 식구들의 거짓말이 들통나 큰 창피를 줬으니 주변에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만족한다. 지금쯤 시댁 식구들은 정말 길바닥에 나 앉아 살고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본다. 뭐 더 이상 내 알바는 아니지만 영업사원으로서 매일 영업을 다니는 나는 그날 우연히 집 근처 거래처에 와 있었다. 항상 점심은 동료와 같이 먹거나 근처 식당에서 해결하곤 하지만 집에 가면 아내가 있겠다 싶어 그날은 집에서 먹기로 했다. 그러다 집 베란다에 본 적이 없는 아내의 속옷이 널려있는 것이 보였다. 얘가 저렇게 화려한 속옷이 있었나? 처음 보는 속옷을 보며 의아해하고 있었는데 곧바로 아내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근데 혼자가 아니라 본 적이 없는 남자랑 그 짓거리를 하고 있었다. 저 새끼는 누구냐? 순간 내 눈을 의심했지만 다시 확인해도 내가 사는 건물, 우리 집에 내 아내인 게 확실했다. 게다가 나는 시력이 좋은 편이라 잘못 봤을 리가 없다.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는 바로 계단을 올라가 소리가 나지 않게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다. 그 후 몰래 집 안으로 들어가서 베란다 문을 잠가버렸다. 아내는 분위기에 취해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베란다 문 너머로 내 모습을 보여주자 베란다에서 라고 아내가 소리쳤다. 그 목소리에 상간남도 덩달아 이쪽을 쳐다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져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바로 들어와 내게 변명을 하려고 베란다 문에 손을 뻗었지만 내가 문을 잠가버린 탓에 당연히 열릴 리가 없다. 여보, 이것 좀 열어봐. 라며 문을 두드리는 아내. 참고로 아내의 옷과 상간남의 옷은 거실에 내팽개쳐져 있었다. 아무래도 둘은 노출 행위가 취향인 듯하다. 이건 오해야. 설명할 테니까 좀 열어달라고. 남자는 어떻게든 도망쳐보겠답시고 베란다에서 이곳저곳 살피고 있지만 여긴 3층이고 건물 바닥은 콘크리트다. 죽을 각오가 아닌 이상 뛰어내릴 수는 없는 노릇. 아내가 바람을 피웠는데도 나는 오히려 냉정하게 집안에서 뭔가 불륜 증거가 없을까 찾아다녔다. 그리고 아내 핸드폰을 집어들고 사진첩을 들어가 보니 증거 사진이 산더미처럼 쏟아져 나오길래 바로 내 핸드폰으로 보냈다. 여보, 너무 추워. 이러다가 얼어 죽겠어. 제발. 아내가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니 당연히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들리기 마련. 창문 밖을 보자 몇 명의 사람들이 알몸 상태의 아내와 상간남의 모습을 쳐다보고 있었고 상간남은 베란다에 쭈그리고 앉아 모습을 감추고 아내에게 뭔가 말을 걸고 있었다. 아마 어떻게 좀 해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겠지. 그놈은 나한테도 야, 빨리 좀 열어! 라며 밖에서 안 보이도록 해서 소리치는데 당연히 목소리는 그대로 울려 퍼지는 상태. 나는 둘을 무시하고 남자 옷을 뒤져 지갑을 꺼냈다. 안에 회사 명함과 면허증이 들어있길래 그것도 바로 사진 찍어 두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상간남이
야, 너 뭐해? 뭐긴 아내 불륜 상대 신원 확보하는 거 안 보여? 잠깐만. 야, 어디다 전화를 거는 거야? 마침 너네 회사에 아는 사람이 있거든. 걸지 마. 베란다 문을 쾅쾅 두드리며 나한테 그만하라고 소리치지만 베란다 문을 부술 만한 물건도 없고 꽤나 튼튼해서 어쩔 도리도 없다. 나는 발이 넓은 친구에게 연락해 상간남에 대한 정보를 얻어냈다. 그러자 직원 중 한 명이 상간남 아내의 번호를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연락처를 얻어냈다. 야, 너 이 번호 알지? 아내의 번호라는 것을 눈치챈 상간남은 문을 더 세게 두드리며 야, 하지 마. 하지 마. 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나는 무시하고 바로 전화를 걸어 현재 상황과 우리 집 주소 그리고 카톡을 알려주고 증거 사진을 몇 장 보낸 뒤 여기로 와달라고 부탁했다. 다행히 상간남의 집은 여기서 10분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에 있어서 생각보다 일찍 도착하겠다 싶었다. 그 후 나는 곧바로 장인 장모님도 호출했다. 아내와 상간남은 이 절망적인 상황과 바깥의 추위로 인해 베란다에서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모였고 나는 그제서야 베란다 문을 열어주었다. 이렇게 되면 도망도 못 갈 테니까. 아내는 덜덜 떨며 당신 미쳤어? 내가 얼어서 죽으면 어쩔 뻔했어. 라고 소리쳤지만 장인어른은 바로 아내 뺨을 후려쳤다. 그리고 경멸하는 눈으로 아내를 내려다보며 지금 네가 무슨 짓을 저지른지 모르냐? 라며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상간남의 아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상간남을 쳐다봤지만 상간남은 아무런 변명도 못하고 그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을 뿐이었다. 그 후 나는 바로 청문회를 열었다. 듣자 하니 둘의 관계는 1년 전부터 시작된 듯하다. 아내 핸드폰 속에는 아내의 알몸 사진이나 관계를 맺는 영상까지 싹 다 보관되어 있었다. 상간남은 아내의 동창으로 동창회 때 서로 눈이 맞아 그날 바로 호텔까지 갔다고 한다. 그 후로 주 2, 3일 정도로 빈번하게 만나왔다고. 확실히 동창회 이후로 아내가 외출하는 일이 늘긴 했었지만 동창회 직후라서 오랜만에 다시 만난 친구들과 또 놀고 싶은 거겠거니 해서 별 생각 없이 보내줬었다. 하지만 그게 전부 상간남과 만나기 위한 구실이었다고 생각하니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참고로 데이트 비용은 항상 아내가 냈다는데 내가 벌어서 모아놓은 3천만 원을 다 썼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심지어 그건 아내와 결혼하기도 전에 모은 돈이라 100% 내 지분이다. 나는 당연히 아내와 이혼하길 희망했다. 그러자 아내는 안 돼. 헤어지는 건 싫어. 당신이 하는 말 다 들어줄 테니까 제발 한 번만 봐줘. 라고 말했지만 장인어른이 다시 한번 옆에서 뺨을 세게 후려치며 이렇게 파렴치한 짓을 저질러 놓고 지금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고 앉았어? 넌 이제 그냥 네가 벌인 짓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모르겠냐? 아내는 자신의 아빠에게 2차례나 얻어맞아 풀이 죽었는지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장모님도 딸이 맞아서 안타까운 듯한 표정을 짓긴 하셨지만 이유가 이유인 만큼 그냥 눈을 지그시 감고 모른 채 하고 계셨다. 물론 저는 태연 씨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거지만 그쪽도 당연히 위자료를 청구하실 테니까 결국 어느 정도는 상쇄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자 상간남 아내가 아니요, 저도 이 사람이랑 이혼할 생각이라서 위자료는 이 사람이 낼 거예요. 저와는 상관없습니다. 잠깐만 아영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1년이 잠깐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만둘 기회는 있었을 텐데요. 사진이나 영상까지 찍어가며 마음껏 즐겨놓고 이제 와서 그러시는 건 좀 아니죠? 내 팩폭에 상간남은 그대로 할 말을 잃고 말았다. 나는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한 증거로 아내 핸드폰에서 옮긴 데이터를 상간남 아내분께도 전해주었다. 그 후 상간남은 자기 아내에게 끌려 돌아갔고 아내는 장인 장모님이 데려가셨다.
그 후 나는 상간남과 아내에게는 그간 다 써버린 3천만 원을 더해 위자료를 청구했다. 나는 딱히 사람을 써서 둘을 찾아낸 것도 아니고 변호사를 고용한 것도 아니라서 상간남 회사에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하지는 못했지만 애초에 그 회사는 상간남 아내 부모님 백으로 들어간 거였다고 한다. 이번 일을 알게 된 상간남 아내의 부모님이 분개하여 상간남을 죽기 직전까지 팼다는 사실을 나중에 상간남 아내분을 만날 기회가 생겼을 때 듣게 되었다. 당연히 불륜을 저지른 놈을 그대로 회사에 둘 수는 없는 노릇이라 상간남은 바로 해고당했다고 한다. 그 후 나는 아내와 이혼했다. 그날 사건으로 아내가 불륜을 했다는 사실이 온 동네에 다 퍼진 탓에 그대로 그 집에 계속 살기도 뭐했던 나는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다. 뭐 문을 잠근 게 나 자신이긴 했지만 그래도 장인 장모님이 이사 비용과 새로 살 집도 장만해 주셔서 어렵지 않게 이사할 수 있었다. 나는 아내와 결혼한 지 아직 몇 년 되지 않아 아기도 없어 앞으로 임신 계획도 가지고 있었는데 조상신이 도왔다는 생각이 든다. 만약 아기라도 있었다면 아기의 존재 자체가 아내와의 이혼을 주저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친권 문제도 있으니 이혼하려고 해도 시간도 꽤 걸렸을 테고. 뭐 그렇게 되었더라도 절대 아내에게 넘겨줄 생각도 없지만 나는 내가 부양하면 그만이니 아내가 일을 안 해도 상관없었고 아내도 전업주부로 지내는 것이 더 적성에 맞았는지 딱히 일을 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먹고 살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부모님과 상간남에게 버려진 아내가 앞으로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스스로 자초한 위자료는 앞으로 몇 년이고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받아낼 예정이다. 나는 29살 이연이라고 한다. 남편은 4남매로 위에서부터 장남, 차남, 장녀, 3남 중 차남이다. 아주버님은 3년 전에 결혼하셨고 형님의 직장 사정으로 시댁에서 거의 비행기를 타야 할 정도의 거리에 살고 있다. 도련님도 최근에 혼인신고를 하고 시댁 근처 아파트에서 월세로 살고 있다. 도련님 부부는 곧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다. 장녀인 수연이는 독신으로 시댁에서 시부모님과 우리 부부와 함께 살고 있다. 형님과는 꽤나 거리도 있어서 거의 만나지 않지만 워낙 마이웨이인 성격 탓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하지만 만나면 정말 재밌고 한마디로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다. 굳이 시댁 가족들 일일이 안 만날 거야 별것 아닌 일로 나한테 기대지 마. 하지만 정말로 곤란한 일이 있으면 전적으로 나한테 기대 라고 말하는 상남자에게도 밀리지 않는 포스의 소유자이다. 남자들한테 인기도 많았지만 여자들한테까지 꽤 인기가 있었다고 한다. 그에 반해 동서는 몸집도 작고 귀여운 타입인데 조금 별난 성격으로 형님이 친척을 만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보고 이때다 싶어 까내리기 바빴다. 큰형님이 사실은 제 귀여운 외모와 비교될까봐 못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럴만도 하죠. 나이가 30이 넘어서 피부도 쭈글쭈글하고 못생겨졌을 테니까요. 라는 말을 반복했다. 아니야, 형님이 얼마나 미인이신데 라고 내가 오해를 풀어보려고 했지만 동서는 형님, 그렇게 큰형님 편드실 필요 없어요. 정말 형님 말대로 큰형님이 미인이시면 자신 있게 시댁으로 와서 친척도 만나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못 온다는 것 자체가 못생겨서 저랑 비교될까봐 그런다는 말이잖아요. 라는 말만 한다. 형님은 일이 바쁘시단 말이야. 형님이 무슨 일 하시냐면 하면서 말해주려고 해도 아, 일하시는구나. 미인이시면 분명 저처럼 전업주부 했을 텐데요. 뭐 못생겼으니 일이라도 열심히 해야겠죠? 라며 받아치기만 한다. 아니, 자기는 뭐 그렇게 잘났냐고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다. 이런 식으로 형님과 동서는 서로 한 번도 마주치지 못한 채로 결혼식 당일을 맞이했다. 평균보다 예쁜 동서는 웨딩드레스를 입혀놓으니 더욱 예뻤다. 일부러 나와 수연이를 옆에 세워놓고 저 주목 좀 받게 그렇게 띄워주세요. 라는 둥 얄미운 말을 하는 건 변함이 없었지만
하객들도 인정할 정도로 예쁘긴 했다. 하지만 식이 끝나고 사진 촬영에 들어갈 때 갑자기 사람들의 환호성이 들리며 다들 카메라를 들고 한 곳으로 뛰어갔다. 동서는 무슨 일인가 싶어 벙쪘고, 아니 뭐야,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잖아. 무슨 일인가 싶어 사람들이 모인 곳을 쳐다보자 그 중심에는 형님이 계셨다. 저 사람 누구야? 라고 화내는 동서. 저 사람이 네 큰형님이잖아. 아가, 너는 한 번도 못 봤었나? 깜짝 놀랄 정도로 예쁘지? 라며 한 방 먹여주시는 시어머니. 사실 형님은 현역 모델이다. 키는 175cm에 얼굴이 작고 다리가 긴데 그런 몸에 드레스를 걸친 모습은 정말이지 너무 예뻐서 나도 결혼식인 걸 까먹고 사진 찍으러 뛰어갔을 정도다. 해외 패션계를 주름잡고 다니던 형님은 결혼하고 나서는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아직도 중년 잡지 표지 모델로 활약할 정도로 업계에서는 유명한 사람이다. 이런 말하긴 좀 그렇지만 고작 일반인인 동서는 애초에 게임도 안 될 정도다. 30이 넘는 나이지만 피부관리나 몸매 유지에 남들보다 훨씬 신경 쓰고 있기에 20대 초반인 동서보다 피부도 좋고 오히려 더 어려 보였다. 심플한 드레스가 오히려 좋은 소재를 부각시켜 그냥 뭐 여신 그 자체였다. 여기저기서 연예인이 왔네. 저 사람 모델이래. 나 잡지에서 본 적 있어. 설마 여기서 실물을 보게 될 줄이야. 꿈만 같아. 사인 받고 싶다. 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때까지 동서를 칭찬하던 사람들은 이제 동서는 뒷전이고 형님과 어떻게든 사진 한 장 찍어보겠다고 줄을 섰다. 그 모습을 보고 부들부들 떠는 동서. 형님은 나와 수연이가 있는 곳으로 오시더니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피부관리에 돈 좀 썼지? 라며 쾌활하게 웃었다. 동서를 조용히 하게 만들려고 일부러 그랬다고 하는데 형님은 웃기만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동서는 자신이 예쁘다는 말은 전혀 하지 않게 되었고 당연히 우리한테 못생겼다는 얘기도 하지 않게 되었다. 큰언니가 너무 예뻐서 깜짝 놀랐나 봐요. 라고 수연이가 말했지만 나는 알고 있다. 형님이 동서한테 결혼 축하해 라며 악수를 할 때 웃는 얼굴로 동서 귀에다 대고 존못 이라고 말하며 희죽 웃었던 사실을. 그 순간 보였던 동서의 표정은 압권이었다. 동서는 미혼모로 이미 애가 있고 다른 가족들은 아직 애가 없어서 처음으로 손주를 안겨드린 동서가 가족들 중에서 가장 잘났다고 착각한 모양이다. 물론 도련님과의 사이에서 낳은 애도 아니라서 시부모님과 피도 한 방울 안 섞여 엄밀히 말하면 첫 손주도 아니다. 그 외에도 동서는 혼인신고를 하자마자 우리 집 시댁에 불쑥 찾아와서는 어머님, 귀여운 첫 손주랑 마음껏 놀고 싶으시죠? 형님도 나중에 애가 태어났을 때를 대비해서 육아 연습이라도 하시는 게 어때요? 라며 아이를 떠넘기거나 어머님은 형님 가족만 이뻐하시고 저희 가족한테는 너무 소홀하신 것 같아요. 좀 더 저희 가족한테도 신경 써주세요. 라며 아이처럼 불평만 잔뜩 늘어놓기도 했다. 도련님도 애처가라서 딱히 제지하지도 않아 시어머니나 나나 혼내지도 못하고 참 곤란했었다. 하지만 결혼식이 끝나고 얼마 지나 아주버님이 와이프가 악귀 내쫓는 부적보다 이게 더 나으니까 장식해놓으라고 전해달래. 라며 동서가 찍혀있는 사진 액자를 몇 개씩이나 보내주시길래 나는 바로 시어머니와 수연이와 함께 그 액자를 장식하기 시작했다. 온 집안의 말이다. 현관에는 웃음기가 사라진 동서와 천사 같은 미소를 짓고 있는 형님의 투샷을 걸어두었다. 동서의 얼굴, 체형, 키, 할 것 없이 오징어 그 자체다. 아직 이건 시작도 안 했다. 거실로 이어지는 복도에는 동서의 친구들이 형님을 둘러싸고 있는 와중에 옆에 홀로 방치된 동서의 모습이 찍힌 사진을 장식했다. 심지어 액자 끝에 몸이 잘려있다.
거실에는 결국 울음이 터져 화장도 다 번지고 마스카라도 녹아내려 검은 눈물선이 생긴 동서를 보며 당황한 얼굴로 손을 내미는 형님의 모습이 찍힌 사진을 장식했다. 그 옆에는 꽃밭에서 예쁘게 드레스를 입은 친척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형님의 뒤에서 화장이 다 녹아내린 상태로 형님의 등을 째려보는 동서가 찍힌 사진을 걸어두었다. 그 외에도 비슷한 사진을 잔뜩 장식했다. 언제 이런 사진을 찍었나 싶었는데 형님과 아주버님이 포토샵을 이용해 형님이 더욱 부각되어 보이게 약간 손본 거라고 한다. 그저 사진을 장식해뒀을 뿐이라 집에 찾아오는 손님들도 딱히 위화감을 느끼지 못했고 누가 왜 형님 사진만 잔뜩 있냐고 묻더라도 우리 가족 모두 이 모델 팬이거든요. 예쁘죠? 라고 하면 딱히 뒤에서 개그캐처럼 찍힌 동서의 결혼식 사진을 장식해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니 일부러 매기려고 하는 짓이라는 건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결국 시댁 구석구석에 이런 사진들을 장식해 놓았더니 효과는 매우 좋았고 동서는 더 이상 시댁에 찾아오지 않게 되었다. 한번 시댁에 왔을 때 현관에 들어오자마자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크게 괴로워했다. 그러고 나서 겨우 현관을 벗어나니 더 심한 사진들이 거실에 걸려 있어서 그대로 넋이 나간 채로 돌아갔다. 갑자기 전화를 걸어와도 형님 이름을 대면 바로 끊어버리게 되어 이제는 전화도 오지 않게 되었고 지금은 온 가족이 시댁에 모일 때면 주문을 외우듯 형님의 이름을 외치며 부적으로 결혼식 사진을 들고 있는다. 작은 복수지만 동서에게는 꽤나 잘 먹혀서 형님께 참 감사하고 있다. 나는 남편과 둘이서 살고 있고 현재 아기는 없지만 미래에는 낳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시댁에서 홀로 살고 계시는 시어머니가 다리 골절상을 입었으니 집에서 지하철로 30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시댁의 가사일을 좀 도와주라고 말했다. 솔직히 별로 내키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에게 엄청 미움받아왔기 때문이다. 그래도 남편을 사랑하니 그런 것도 다 견뎌낼 수 있었고 골절이 다 나을 동안만 참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내 착각이었다. 시댁에 도착해 현관에서 시어머니를 부르자 목소리는 들려왔지만 잠깐만 기다려라 라며 문은 안 열어주고 현관 앞에서 1시간을 기다리게 했다. 다리가 골절되셨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오래 기다릴 줄 알았으면 그냥 돌아갈 걸 그랬다. 오자마자 화가 났지만 남편의 부탁이니 참고 집안일을 도우려고 했는데 전기세 나간다 라는 이유로 세탁기, 청소기, 식기세척기를 쓰지 못하게 했다. 청소나 설거지는 딱히 기계가 없어도 어떻게든 되긴 하지만 감사의 말 한마디도 없는 시어머니의 옷을 일일이 손빨래하고 싶다는 생각은 도저히 들지 않아 그냥 방치해뒀다. 그 후 식사를 차렸더니 색깔이 왜 이래? 라며 맛도 안 보고 밥상을 엎어버리는 거 아닌가. 접시도 다 깨지고 밥이나 국이나 반찬이 전부 다 쏟아졌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다친 사람한테 이런 걸 먹이려고 하는 네가 이상한 거지. 다시 만들어 와. 라며 실실 웃는 시어머니. 정성 들여 만들었는데 이런 짓을 하는 인간한테 줄 밥이 어딨어요? 라고 내가 받아치자 시어머니가 들고 있던 목발로 나를 때리기 시작했다. 2대 정도 맞았지만 바로 목발을 빼앗고 시어머니가 진정할 때까지 기다렸는데 시어머니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내게 욕을 퍼붓기 시작했다. 진정하세요, 어머님. 몸도 편찮으시잖아요. 라며 다리를 주물러 드렸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내 다정함에 못 이겨 사과할 때까지 계속 주물렀다. 하지만 끈질기게 사과하지 않으셨고 시어머니한테 맞은 부위가 옥신거리기 시작해 그냥 그대로 두고 병원을 찾아갔다. 그리고 진단서를 받아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한마디 했는데 다쳐서 예민하신 거야. 그 정도는 그냥 넘어가줘도 되잖아. 왜 이렇게 속이 좁아? 라는 말만 돌아왔다. 내가 맞은 건 신경도 안 쓰이냐고.
이대로 시어머니한테 시달리기 위해 굳이 먼 곳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보통 일도 아니라서 나는 이제 어머님 안 돌봐드릴 거야. 그딴 시어머니랑 평생 같이 살 생각도 없고 말이야. 뭐? 미쳤어? 나랑 결혼했으면 당연히 어머니를 돌봐드려야지. 웃기는 여자네 진짜. 미치기는 무슨? 돌봐드려봐야 감사는커녕 목발로 두드려 맞기나 하는데 누가 좋아서 그렇게 행동한대? 네가 하는 짓이 엉망이니까 그런 대우를 받는 거 아니야. 당신 아까부터 계속 어머님 편만 드네? 이런 식으로 아침이 될 때까지 계속 싸웠는데 남편은 납득하지 않고 화만 잔뜩 난 채로 출근했다. 그리고 회사를 마치고 오는 길에 준비한 건지 기입이 완료된 이혼 서류를 들고 왔다. 그러고는 일부러 내 앞에서 희죽희죽 웃으며 도장을 찍더니 이건 네 마음대로 해도 되니까 잘 생각하고 결론을 내려. 라고 말했다. 나는 내심 야호를 외치긴 했지만 기쁜 마음을 드러내지는 않고 어두운 표정을 유지하면서 그래 라고 말하며 이혼 서류를 받았다. 그런 내 모습을 보고 남편은 한바구음을 지었다. 그리고 나는 그날 밤 남편이 잠드는 걸 보고 남편 짐을 대강 싸놓았다. 다음날 아침에 남편이 출근할 때 어제 제대로 못 잤지? 내가 돌아올 때까지 결론 내놔. 라며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는 집을 나갔다. 아마 남편 딴에는 내가 이혼 통보를 당해서 충격을 먹고 앞으로는 자기가 하는 말에 잘 따르게 될 거라고 생각했나 보다. 물론 시어머니 케어도 계속하게 만들고 싶었겠지. 근데 그렇게 될까 보냐. 나는 남편이 회사로 가는 것을 확인한 뒤 남편 짐을 다 챙겨서 집주인에게 말하고 열쇠를 바꿔버렸다. 그 후 남편 짐을 착불로 시댁으로 보내고 기입이 완료된 이혼 서류를 내고 왔다. 개운하다. 왜 이렇게 간단하게 일 처리를 할 수 있었냐면 사실 이 집은 원래 내가 살던 집으로 결혼했을 때 남편이 내 집으로 들어왔을 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애초에 남편 짐도 거의 없다. 여기서 살면서 돈을 모아 더 넓은 집으로 이사갈 예정이었다. 결혼하면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어줬으면 한다고 하길래 일을 그만뒀지만 아직 결혼한 지 고작 한 달이었기 때문에 월세도 내가 내고 있었다. 참고로 가전도 다 내가 산 것이다. 남편 짐은 거의 없으니 짐 정리도 훨씬 수월했다. 무거운 가구도 없으니 얼마나 편한가? 남편 짐과 이혼 서류 등을 처리하고 편하게 쉬고 있는데 저녁이 되자 남편에게 전화가 왔다. 잘 생각해봤어? 나중에 어머니 집에 같이 사과드리러 가자. 그리고 이번 일로 반성했을 거라 생각하지만 앞으로는 나나 어머니가 하는 말 잘 들어야 돼. 매우 여유로운 듯한 남편의 말을 듣고 나도 모르게 빵 터지고 말았다. 에? 내가 왜 사과를 해? 애초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밥 만들어 놨더니 밥상 뒤엎고 그걸 치우고 있었더니 이번에는 목발로 패길래 일방적으로 맞은 게 다인데 내가 뭘 사과하라는 거야? 너 진짜 하나도 반성 안 했구나. 이혼해도 상관없다 이거지? 무슨 소리야. 이혼 서류 낸 지가 언젠데? 당신이 잘 생각하고 알아서 하라고 하길래 그렇게 했어. 어? 그게 뭐 하는 짓이야? 내도 된다고 한 건 당신이잖아. 그리고 당신 짐은 싹 다 시댁으로 보냈으니까 이제 이 집으로 돌아올 필요 없어. 이제 어머니랑 같이 살게 됐으니까 당신 성에 찰 때까지 잘 돌봐드리면 되겠네. 너 진짜 장난도 정도 같아. 남편이 극대노하자 내 옆에서 듣고 있던 오빠가 내 핸드폰을 빼앗아 들었다. 내 동생이 지금 장난하는 걸로 보이냐? 예? 나야, 오랜만이네. 형님 안녕하십니까? 어쩐 일로 오셨어요? 혜정이 이혼 축하해주러 왔지. 할 말이 참 많아 보여서 말이야. 이혼이라뇨. 저희 이혼 안 했어요. 안 하기는 혜정이가 이혼 서류를 내서 이미 이혼이 성립됐는데 무슨 소리야 그게. 그리고 매부가 먼저 이혼해도 된다고 말하면서 이혼 서류를 건네줬다며? 네, 그렇긴 한데 아무 말도 없이 그렇게 서류만 휙 내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이혼 전제로 얘기를 나눈 데다가 이혼 서류도 매부가 직접 가져왔잖아. 그래도 저는 인정 못해요.
이혼은 인정한다, 안 한다, 말한다고 정해지는 게 아니라 서류를 제출해서 처리가 되는 순간 확정인 거야. 매부가 알아서 하라고 했으니까 혜정이는 매부가 말한 대로 이혼 서류를 내고 왔을 뿐이야. 당연히 이혼이 성립된다고. 아니 그래도 그건 그냥 말 좀 잘 들으라는 차원에서 그런 거지 정말로 이혼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혜정이가 말을 안 들어서.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그러면 뭐 이혼 서류 가지고 협박했다 이거야? 그럼 장난하는 건 너겠네 이 새끼야. 애초에 맞고 온 걸 알면서도 엄마 편이나 들고 앉았어? 그 후로는 오빠의 불같은 참교육이 이어졌다. 오빠에게 한 소리 듣고 아무 말도 못하고 울기만 하는 남편. 그 후 남편은 이미 마음이 돌아선 내게 내가 잘못했어. 나한테는 너밖에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다시 한번 잘해보자. 우리 아직 신혼이잖아. 라고 말했다. 장난해? 당신한테는 이제 미련도 없어.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엄마 케어나 평생 하면서 살아. 라고 답장하고 차단해줬다. 그 후 몇 번이나 집에 찾아왔지만 열쇠를 바꾼 터라 집에 들어올 수는 없었고 방범 차원에서 당분간 오빠와 함께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몇 번 찾아온 시점에 오빠한테 시원하게 얻어맞고 도망갔다. 그렇게 나는 시어머니한테 당한 폭행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했고 남편과도 무사히 이혼할 수 있었다. 시어머니는 왜 나한테 위자료를 줘야 하냐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하는데 나는 진단서도 다 있는 터라 여유롭게 승소했다.